배를 댈 수 있는 곳에 닿은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원주민들에게 페테르 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인디언들에게 24달러를 주고 로어 맨해튼을 사게 됩니다. 그때 산 땅이 24달러짜리 땅이 이 땅이에요. 영국이 1664년에 이 땅을 뺏어요. 당시 영국 왕의 동생인 요크공에게 주게 됩니다. 네. 요크공의 땅 또는 새로운 요크라는 뜻으로 뉴욕. 뉴욕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면 돈이 아닐까요? 뉴욕은 많은 미국의 신흥 부자들, 부자들은 대부분 뉴욕에 살았고 이 부자들은 뭘 원했나 하면 유럽의 상류층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뉴요커들도 우리 출신의 뛰어난 예술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된 예술가들이 체코, 그러니까 당시에 보헤미아의 드보르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같은 인물들. 네. 미국인들은 인상파의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들을 샀다. 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학수고대 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를 어쩌면 그렇게 역사 얘기, 문화 얘기, 사람의 얘기와 더불어서 걸작들의 그리고 숨겨진 작품들의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명징하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 전원경 교수님의 아트 앤 더 시티, 오늘은요 거기다가 뉴욕을 갑니다.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이럴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왜냐면 시작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점점 반응을 사회자로서 느끼는데 좀 반응을 좀 느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많이 연락 주시고 소식이 끊어졌던 예, 동창들도 예, 다시 소식을 주시고 정말 3%의 위력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워낙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자, 런던으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서 로마까지 여행을 하셨는데 오늘은 대륙을 바꿉니다. 신대륙.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욕망의 도시 뉴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교수님, 저도 사실 이 뉴욕은요 한 3년 동안 비즈니스 하느라고 살아봤는데 욕망, 비정함, 그러면서도 뭔가 끌림의 도시예요. 그렇죠. 이게 유럽 도시들하고 큰 차이가 있죠.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하면 굉장히 뉴요커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뉴욕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뉴요커와 뉴요커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대요.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려고 할 때 막 바깥에서 사람이 뛰어오는데 거기서 열린 버튼을 누르면 뉴요커가 아니고 열린 버튼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뉴요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뭔가 그 뉴요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회적이고 개인주의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고독을 감추고 있는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들이 뉴요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형성 자체가 그런 뉴요커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일단 미국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보통 유럽의 이 지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영국의 지도에서 런던을 찾는다던가 프랑스의 지도에서 파리를 찾으면 금방 찾아지잖아요. 근데 미국 지도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나라이고 그 새로운 나라의 동쪽 끝에 여기 지금 이쪽 끝에 뉴욕이 있잖아요. 뉴욕은 이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하튼, 퀸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오래된 도시들이 예외 없이 강을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류의 이동 통로로 강이 제일 좋기 때문에.
뉴욕도 비슷하죠. 항구이기 때문에 빨리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작게 잡으면 840만, 광역시권으로 잡으면 1800만이고. 그레이트 뉴욕이라고 네, 하죠. 그리고 8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800개의 언어. 약간 믿을 수 없는, 왜냐하면 800개씩이나 언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세계의 경제를 리드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렇죠. 세계의 경제 수도, 또 어떤 문화 수도, 또 유엔이 있으니까 국제 정치의 수도, 5천만의 관광객이 연 찾는 세계 최고의 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을 뭐 가보신 분들, 살아보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뉴욕 하면은 떠오르는 이 장면이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배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딱 보이는 맞아요. 광경도 이 미국 자유의 왔다. 여신상 네. 보면서 와, 드디어 꿈꾸던 미국에 왔구나, 네. 뉴욕에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미국산이 아니고 프랑스산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상징을 에펠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공학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펠의 작품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네. 예.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을 했고 처음에는 등대였지만 네. 등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거의 뉴욕을 상징하는 기념물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파리편 했을 때 봤던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두 여신의 포즈가 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온몸의 무새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고 또 그 자유의 여신상 어찌 보면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의 어떤 상징을 만들어 주어서 뉴욕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욕의 이런 거리 사진을 보면 상당히 친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친근하게 보이지만 막상 뉴욕을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친근하게 보이나 하면 많은 영화와 미드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예, 어디서 본 듯한. 뭐 7년 만의 외출이라던가 머린 멀러죠? 예, 아니면은 또 좀 올드한 세대들은 킹콩이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예, 올라가는 장면이라던가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뒤에 젊은 세대들은 뭐 프렌즈라던가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던가 이런 데서 수없이 우리가 뉴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와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본 도시. 미국인들에게도 그래서 뉴욕은 동경의 대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그 뉴욕이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현대적인 이미지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도시와 미국의 어떤 뉴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해요. 뉴욕은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새로운 도시니까 그렇게 올드한 왕궁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1620년대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들은 162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뉴욕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들 예를 들면 로마는 베드로 대성당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리는 약간 외곽이 있긴 하지만 베르사유를 가지고 있고 런던은 빅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그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교황의 힘에 의해서 종교의 힘에 의해서 융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상징인 대성당이 있는 것이고 런던은 뭔가 의회 민주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전보다는 그 국회의사당이 먼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이 된 것이고 파리는 절대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라는 화려한 궁이 있는 것인데 이 뉴욕은
새로운 도시라서 기념비적인 건물이 없다기보다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성립 자체가 그런 절대적인 왕권과 교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강한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건설됐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뉴욕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면 돈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본일 겁니다. 자본이죠. 예, 그러니까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자본가들에 의한 실용적인 건물.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모더니즘 건축, 커다란 빌딩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유럽 도시들과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 뉴욕은 새로운 도시, 그 유럽의 도시들은 오래된 도시라기보다는 이 뉴욕을 건설한 힘이 유럽의 도시들을 건설한 힘과 다른 데서 나왔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 쪽 얘기하셨는데 사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저는 이제 대부도 초창기에 보면 이제 리틀 이탈리아인가요? 그렇죠, 그게 생기는 네,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의 배경이 됐는데 그 얘기도 이제 점점 많이 해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창기 개척민들이 왜 이 뉴욕을 선택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배를 타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 정착민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를 댈 수 있는 곳에 닿은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원주민들에게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돈을 주고 이 오늘날의 맨해튼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예. 이것이 1626년인데 1626년에 페테르 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이 인디언들에게 24달러를 주고 로어 맨해튼을 사게 됩니다. 예. 그때 산 땅이 24달러짜리 땅이 이 땅이에요. 맨하탄. 네, 그렇습니다. 로어 맨하튼인데 그래서 처음에 뉴욕을 건설한 사람들은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어요. 최초의 이 도시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인도 회사에서 그러했듯이 이 서인도 회사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힘을 곧 영국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1664년에 이 땅을 뺏어요. 그리고 뺏고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나 하면 당시 영국 왕의 동생인 요크공에게 주게 됩니다. 네. 요크공이 지배권을 가지면서 요크공의 땅 또는 새로운 요크라는 뜻으로 뉴욕이라는 이름을 뉴 갖게 된 암스테르담, 거죠. 뉴만 남고 암스테르담은 나가고 네. 요크가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욕의 할렘이라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렘이 원래 네덜란드의 소도시 이름인 하를렘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125가죠, 네, 거기가. 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개척이 되고 1600년대 중반부터 도시는 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커지게 됩니다. 네. 유럽에서 건너오는 모든 배들이 맨 먼저 들어온 곳이 뉴욕 아니면 보스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커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짧은 시기에 독립을 했죠. 왜냐하면 영국이 이 굉장히 좋은 땅덩어리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지나치게 과세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나는 많은 좋은 원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직접 수출을 못하게 하고 다 영국을 통해서 수출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과세를 부과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 영국에 열리는 의회에 미국의 대표는 참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심해지다가 1773년에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터지고 인디언으로 변장한 그러니까 보스턴 시민들이 사실 여기서 인디언으로 변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그들의 위선 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인디언으로 변장한 그 보스턴 시민들이 보스턴 항에 들어온 영국 배에서 엄청나게 많은 티 차상자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 커피를 마시게 되는. 영국 사람들은 티를 엄청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은 반면에 지금도 티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 살 때 항상 누군가의 집에 가면 티 마실래라고 물어보지 커피를 마실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커피를 달라고 하면 약간 당황하면서 집에 커피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티에다가 그 우유를 이렇게 부어서 물을 붓고 네.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서 네. 근데 또 그게 또 영국에서 마시면 맛있는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맛이 나지 않아서 맞아요. 네, 제가 굉장히 네. 대체 무엇에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맛을 다르게 할까 궁금하게 비가 아닐까요? 비나 물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물맛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하고 영국에서 마시는 그 티와 차 맛과 영국 이외의 도시에서 나라에서 먹을 때는 전혀 다른 거. 그렇죠. 예, 우리나라 물 맛이 더 맛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으슬으슬한 날씨가 한국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습하면서 추운 그런 날씨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7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동부 13개 주가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탁월한 시민군 장군이 미국을 이끌면서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1783년에 영국왕 조지 2세가 독립을 인정하게 되죠. 예, 이게 거의 이제 로이체라는 독일계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이제 트렌톤 전투를 하러 가는 워싱턴의 모습과 그 뒤에 5대 대통령 원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앞으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 장군이자 새로운 독립의 영웅인 워싱턴의 앞날이 환하게 서광이 비친다고 하나요? 그렇죠. 서광이 비치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회화들을 우리가 유럽의 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워싱턴의 그런 뛰어난 영도력으로 미국이 독립을 얻게 되고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뉴욕이 큰 도시였는데 왜 그랬는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도 그 뉴욕도 선택하지 않고 포토맥강 연안의 늪지대 같은 저지대들을 선택해서 거기가 이제 워싱턴 DC가 되고 미국의 수도가 됐죠.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라고 하지만 1800년대부터 그 미국의 수도 경제 수도 자리는 뉴욕이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1800년이 되면서 뉴욕이 항구 도시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 필라델피아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미국 최고의 도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도 순조롭게 발전을 합니다. 가장 큰 어떤 미국의 위기는 1861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전쟁일 텐데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호모의 그림이 남북전쟁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거의 남북은 북부군 합쳐서 37만의 인명이 희생당했지만 이 남북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하는데 모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하죠. 그리고 또 미국 발전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입니다. 1815년에서 1915년까지 모두 3,500만 명의 유럽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 지금 영국 화가인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 그린 영국과의 작별이라는 그림을 보면 지금 젊은 두 부부가 뱃전에 앉아서 손을 꼭 맞잡고 얼음장 같은 그런 얼굴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비장에 찬 또는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두려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그들 뒤에 지금 보시면은 그 영국 남부의 브라이튼이나 이스트본에 있는 백악절벽이 보이거든요. 아스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곳은 영국 남부의 항구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표정을 보면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고향을 버리고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중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손에 뭘 쥐고 있냐면 갓난아기의 손을 쥐고 있어요. 저 안에 아이가 있군요. 얘가 그 망토에 지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까지 안고 지금
낯선 땅으로 불확실한 어떤 가능성의 미래를 걸고 이민을 가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옷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최하층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노동자 계층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중산층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가? 일단 미국은 세금이 없고 계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계급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싸고 여러모로 신천지였어요. 한 번도 왕을 가진 적이 없다. 이 점이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동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갔대요. 네. 19세기에 독일인들이 700만 명이 이민을 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영국이죠. 네, 워낙에 아일랜드에 네, 기근이 네. 왔고. 그렇죠. 그때 네. 아일랜드에서 그 마른 병이 돌면서 큰 기근이 와서 아일랜드에서 500만이 이민을 가고 그러니까요. 또 영국 본토에서도 500만이 가고 러시아에서도 가고 네.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가고 막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 배를 타고 간 곳은 뉴욕일 거예요. 일단 뉴욕에 정착을 하거나 뉴욕에 닿아서 다른 도시로 흩어졌겠죠. 그래서 1900년에 뉴욕의 인구의 분포를 보면 1900년 당시에 뉴욕의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그 500만 중에 80%가 미국 아닌 다른 땅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민자의 자손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멜팅팟, 용광로 같은 그런 특성을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그 꿈꾸던 동경의 땅 미국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뭐 예. 여러 가지로 크게 불을 일구게 되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드가 드가, 예. 그 인상파 화가인 이 에드가 드가도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뉴올리언즈에서 면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 외가에 예.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뉴올리언즈 면화 사업장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앉아 있는 여기 정면에 앉아 있는 나이 든 남자가 드가의 외삼촌이고 여기 이 남자가 드가의 남동생인 르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드가의 남동생이 이 사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 아주 한가해요. 한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문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오너가 아니면 네. 이런 행동을 못하죠. 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부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면화를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거의 컴퓨터만 없다 뿐이지 예. 오늘날의 그런 사무실의 풍경과 대단히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네요. 예, 예. 예. 드가는 뭐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예, 이런 풍경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배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식민지였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들 저희 또래는 초등학교 때 그 셜록 홈즈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문과 특히 문과 쪽은 다 그 셜록 홈즈를 읽은 그렇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셜록 홈즈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셜록 홈즈에서 야만적인 사람을 예사로 죽이는 막 살인이 벌어지는 무법천지 그런 데는 거의 다 미국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의 이 감정이 그렇죠. 거기에도 녹아져 있군요. 예, 그 스트랜드라는 잡지에 실렸던 소설이 셜록 홈즈이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호응했던 인기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TV 인기 있는 TV 드라마 같은 그런 역할을 셜록 홈즈가 했는데 거기서 악당들이 온 곳은 다 미국이란 미국이고. 말이에요. 뭐 몰몬교 뭐 그런 일부 다처제 사람을 죽이고 그 공포의 계곡이라는 그 셜록 홈즈의 장편도 보면은 정말로 미국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이런 살인자 악당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영국인들이 너무 배가 아파서. 겠죠. 예, 예, 예. 그 저는 이제 그 이민의 역사 중에 아일랜드 또 영국에서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갔는데 영화 중에 파앤 어웨이라고 네, 네. 톰 크루즈하고 네.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아일랜드 어디선가 이렇게 당나귀 타고 처음에 톰 크루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도 뉴욕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하층민의 톰 크루즈와 또 귀족 계급의 니콜 키드만이 이렇게 내려서 오클라호마인가요?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땅을 그 아마 룰이 아마 말을 타고 가다가 하도 옛날이라서 기억이 지금 막 타고 가서 깃발을 꽂아서 거기서부터 반경 뭐 몇 킬로는 자기 땅인 거가 돼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톰 크루즈가 막 말을 타고 가서 여기까지 그리고 부부가 되는 그 스토리가 어쩌면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드림을 가지고 뉴욕과 미국으로 갔던 그 이민자들 초기에 문화는 어땠을까요? 이게 우리가 막 미국 하면 독립 초기에 문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속으로 이렇게 또 뭔가 또 이렇게 탁탁 손발이 잘 맞다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가서 진짜 그 여기가 나의 땅이다라고 이제 개척자들이 땅을 개간하잖아요. 그런 심정을 최초의 미국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말을 타고 산을 넘었고 계곡을 넘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광활한 땅을 보면서 저기가 나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미국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우리가 허드슨강 화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막 산을 넘은 개척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고 그 땅을 보는 심정은 어찌 보면은 가나안을 보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겁니다. 땅 자체가 우리의 종교이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풍경화가 그려지는데 모든 미국의 초창기 문화는 너무 당연하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유럽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럽에서 태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문화도 당연히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허드슨강 화파 같은 경우는 유럽의 화파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독일의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라는 이 작품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이 독일이라는 신성한 땅은 우리의 종교이다. 아직 그 당시에 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이거든요. 독일은 1871년에 처음으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기 이전에 독일의 영토를 이렇게 신성한 모습으로 그리면서 지금 이 산중의 십자가라는 그림은 아예 이 산 위에 낡은 오래된 십자가를 꽂아 놓음으로써 이 자연과 종교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한 땅을 가진 우리 독일 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인데 약간 애국주의적이군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그림이죠. 그런 스타일의 독일 화가들의 그림을 이제 미국 화가들이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려보자. 저기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저 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신성한 땅이다. 라는 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미국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나마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일단 미국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 국가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단 서부를 막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서부로 가서 땅을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개척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이나 산업이었어요. 예술은 뭔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예술은 사치였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민자들의 자손이 들어오니까 그 이민자들의 자손을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와 좀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새로운 국가 미국에서 먼저 생긴 것은 문화보다는 과학 산업에 대한 열망과 학교예요. 교육이군요.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기 150년 전에 이미
대학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신대륙의 정착자들이 원했던 것은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인력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인데 콜롬비아 대학이 176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도 미국 뉴욕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1830년에 최초의 여자 대학이 생겼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이 될 때까지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영국의 이 대표적인 대학도 거의 20세기가 되어서야 여학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830년에 미국에는 여자 대학이 생겼습니다.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건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을 개척한 영국에서 넘어온 초기 정착민들이 청교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모든 어떤 오락이라던가 연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치와 방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파티도 못 열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초기 정착민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소설이 내서니얼 호손의 주홍 글씨인데 굉장히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청교도적이죠. 청교도. 우리가 청교도 하면 주홍 글씨를 찍는다. 그런 세력이 미국의 초창기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연극, 뭐 공연, 음악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많이 발전한 후에도 미국만의 문화가 생기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예외적인 곳이 뉴욕이었고 왜냐하면 뉴욕은 많은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미국의 도시들보다 유럽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문화들이 섞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금발의 제니라던가 스와니강이라던가 매기의 추억이라던가 올드 블랙조 우리가 미국 미녀다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미녀라기보다는 짧은 가곡 들이죠. 그 스티븐 포스터가 뉴욕에서 음악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교사로 활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유럽의 다양한 예를 들면 독일 가곡이라던가 스코틀랜드 민요라던가 이탈리아 칸초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상태에서 플러스 뭘 톡톡 쳤나 하면 흑인 연가라는 마지막 양념을 친. 왜냐하면 이제 스티븐 포스터의 성장 환경이 필라델피아와 뉴욕이었기 때문에 주의 타이민자들인 거예요. 처음으로 음악을 그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독일 이민자인 음악 선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독일 가곡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집안이 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찬성했던 입장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 블랙조라는 나이든 흑인 노예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글을 좀 동정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최초의 어떤 미국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이 스티븐 포스터의 짧은 소박한 가곡들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포스터는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37에 무일푼으로 뉴욕에서 죽었답니다. 일찍 죽었어요. 네, 37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같은 미국에서 굉장히 먼 나라에서도 그의 노래가 불릴 정도면 최초의 미국적인 작품을 창작해낸 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제너야. 그렇죠. 그때 언제였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일 거예요. 네. 저는 그 금발의 제니라는 곡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제니가 이 포스터의 아내 제인 맥도웰을 지칭하는 그 제인에게 바친 노래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이런 예. 식으로 미국은 소박하게 발전하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영 얻지 못하고 거의 19세기 후반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곳이 뉴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많은 미국의 신흥 부자들, 190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의 50% 이상이 뉴욕에 본사가 있었고 예. 예,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3분의 2가 뉴욕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뉴욕에 살았고 이 부자들은 뭘 원했나 하면 이제 유럽 귀족들처럼 유럽의 상류층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유럽의 어떤 유럽 스타일의 문화를 좀 흉내낼 수 있는 기반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런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국에 뛰어난 예술가가 안 나오면 수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요커들도 우리 출신의 뛰어난 예술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된 예술가들이 체코, 그러니까 당시에 보헤미아의 드보르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같은 인물들. 네. 예, 일단 드보르작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From the New World, 그 신세계 교향곡을 그렇죠.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악장에 조스가 나타났다. 그 주제가 예. 바로 드보르작이 뉴욕에서 활동할 때 만든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도 뉴욕으로 이민을 온 거군요. 이민은 아니고 드보르작은 활동을 하러 온 거군요. 취직돼서 왔습니다. 아, 예. 예. 1892년에 뉴욕에 새로운 음악원이 미국 국립음악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립음악원에서 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교장이 미국인들은 적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중에서 톱 클래스인 이 드보르작을 초청을 하면서 15,000달러의 연봉을 약속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연봉인가요? 그 당시에 드보르작이 프라하 음악원 교수였다고 하거든요. 프라하 음악원의 연봉의 10배였대요. 근데 10배인데 그 근무 조건을 보면 하루에 4시간만 가르치면 되고, 예. 1년에 6주의 휴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드보르작이 얼른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나 하면 2달에 한 번씩 신작을 작곡해서 발표한다. 그건 좀 부담되는데요. 예,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향곡 9번 신세계라던가 아니면은 드보르작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첼로 협주곡이 있는데 그렇죠. 첼로 협주곡 B단조라던가 또 그의 현악사중주 아메리카라던가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때 뉴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자필 표지인데 지금 From the New World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 드보르작은 신문물의 상징인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늘 역에 가서 기차가 들어오는 걸 구경했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기차가 늘 들어오는데 너무 그 기차를 자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증기기관차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데 네. 그 증기기관차의 소리가 딴 때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보르작이 바로 역에 이야기해서 기차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 기차의 엔진 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점검을 해봤더니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은 대단히 신문물을 좋아해요. 이 소리에도 또 민감했겠죠. 네, 그렇죠. 음악가니까. 작곡가니까. 예. 그래서 신문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뉴욕이라는 어떤 도시가 커가는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니까 가서 새로운 신문물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
결국은 1896년에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왜 그 당시에는 6주 동안 휴가를 받아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향인 그 프라하까지 갈 만한 시간이 그렇겠네요. 안 됐대요. 네. 그래서 그 휴가를 받을 때마다 드보르작은 어디를 갔냐면 아이오와주의 스필빌이라는 곳에 갔답니다. 거기에 왜요? 거기가 체코 정착민들이 체코. 살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체코어를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향수병을 달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차이콥스키가 1891년에 카네기홀이 개관 기념 공연을 할 때 차이콥스키가 그 개관 기념 콘서트를 지휘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차이콥스키는 뉴욕 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는데 그 단원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익혀서 왔답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실 것 같은데 차이콥스키는 약간 공무원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열심히 작곡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법률성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작곡가로 전업한 사람이거든요. 직업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법률성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23살에 음악원에 가면서 작곡가로 자기의 그 진로를 바꾼 사람이라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그 당시에 1891년에 이 카네기홀에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차이콥스키의 육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영어를 꽤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이콥스키가 4번 연주를 하고 지금 돈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연주료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그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 이 작곡가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면 그 정도 받나요?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겠지만 아무튼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여기에 정착했을 텐데 라고 얘기했답니다. 당시에 차이콥스키는 조금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얼마 못 살고 죽은 것 같아요. 1893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1891년에 아무튼 뉴욕에서 공연을 했고 이 당시에 차이콥스키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제 뉴욕에서 이루어졌는데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차이콥스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어서 그런 결국은 신경쇠약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데 그런 뉴욕 언론의 보도 중에 차이콥스키를 외모만 보고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60대의 작곡가다라고 보도를 한 신문이 있어서 차이콥스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드보르작이나 차이콥스키 외에도 이제는 작곡가로 훨씬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빈 궁정 오페라의 지휘자였던 구스타프 말러도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자로 초청이 돼서 1908년에 와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휘하다가 뉴욕필을 지휘했고 그 후임으로 또 초청받은 사람이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예술적 재능은 사실 만들어질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그 문화적 토양이 쌓이고 쌓여야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술가를 키워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뉴욕의 부호들은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런 자신들이 그런 뛰어난 예술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메이크업하려고 했죠. 그리고 뉴욕을 가장 유럽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뉴욕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고 그런데 또 면면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건물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네기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이런 정말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약간의 청교도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부를 하고 또 어떤 예술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뉴욕이 이제 산업화의 과정 또 금융의 중심지가 되면서도 정말로 세계인이 뭔가 새로운 패션을 만들고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만드는 그 토대를 또 자본의 힘으로
축적하는 그 기간 아니었나. 1900년대 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뭔가 미국의 분위기, 뉴욕의 분위기는 유럽과 확실히 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뛰어난 재능이 탄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뛰어난 재능들은 이 미국의 분위기, 청교도적인 분위기를 못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뉴욕의 부호들이 이 유럽에서 뛰어난 예술가를 초청하고 또 인상파의 그림을 사들일 때 미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은 뉴욕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나 하면 유럽으로 갔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뛰어난 소설가인 헨리 제임스, 나사의 회전 같은 작품을 쓴 헨리 제임스도 결국 런던에 정착해서 영국으로 오히려. 국적을 바꾸었고 이 작품 유명하지 않습니까? 휘슬러군요. 예. 예. 제임스 에번 맥닐 휘슬러가 그린 이 회색과 검정의 구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안나를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미국 출신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휘슬러는 부모가 엄격한 청교도였고 이제 부모가 어디에 가기를 원했냐면 사관학교에 가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사관학교에 부모의 뜻대로 입학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도저히 그 사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파리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도망쳐 와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서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언어가 영어이니까 런던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화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안나가 아들을 찾아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의상을 보면 까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완전 청교도적이고. 네. 어머니가 청교도였습니다. 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상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다시 보니까 휘슬러가 가슴이 콱콱 막힌 거예요. 너무 이 어머니의 그 청교도적인 그런 생활 태도, 가치관이 네. 싫었고 그런 미국의 가치관이 싫어서 런던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그 고향의 가치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를 다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휘슬러의 그 어떤 초상보다 늙음을 무자비하게 그린 초상이에요. 그러니까 휘슬러의 여성 초상을 보면 그 여성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실제보다 좀 아름답게 약간 청초하게 문학적으로 살짝 창백하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초상화가로서 그런 것이 휘슬러의 장점인데 자신의 어머니의 초상을 그릴 때만은 그렇군요. 조금도 그녀를 문학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늙음을 무자비하게 그린 유일하게 여기서 배려였다면 어머니를 앉아있는 포즈로 그리는 네. 것이 유일한 배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서 조상의 포즈를 취하면 이제 힘드니까. 배려했네요. 저 발받침까지 이렇게. 그죠? 네. 네. 여기 옆에 커튼이 있잖아요. 저 커튼이 기모노 옷감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바닥에도 다다미가 깔려 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유럽을 휩쓸던 자포니즘의 이 초상을 그리고 나서 결국 휘슬러는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게 돼요. 같이 살지 못한 것이죠. 런던에서. 네. 어찌 보면 이 휘슬러와 어머니의 갈등은 미국이라는 풍토가 당시까지만 해도 예술가들을 품을 수 있는 풍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습니다. 이 휘슬러도 결국 런던에서 이렇게 활동했고 또 존 싱어 사전트라는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라는 그림을 그린 어찌 보면 그 어떤 영국 화가보다 더 영국적인 그림을 그린 이 화가도 미국인이에요. 네. 예. 사전트도 엄청나게 성공한 초상 화가로 잘 나간 사람인데 사전트 같은 경우는 휘슬러와 좀 다른 게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당시에 미국의 부자들이 그렇듯이 유럽을 동경해서 부모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아이를 처음부터 미국인이 아니라 국제인으로 길러서 파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화가로 승승장구했는데 이 유명한 마담 엑스 초상 스캔들 때문에 파리에서 그 도망치듯이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담 엑스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지금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사전트는 미국인이지만
당시에 프랑스 국전인 살롱전에서 6번이나 입상한 잘 나가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초상을 의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전트가 어느 날 파티에 갔다가 버지니아 아멜리 고트레라는 아름다운 미국 여성을 봤어요. 뉴올리안즈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24살이었고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프랑스인 부호에게, 은행가에게 시집을 온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녀가 아름다워서 그녀의 초상을 그리겠다고 사전트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물 크기의 거의 2m 크기의 초상을 그려서 1884년 살롱전에 내놨는데, 그때까지 사전트의 그림에 대해서 칭송만 하던 프랑스 언론이 갑자기 이 그림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이 야하다라는 이유로. 별로 사실 안 야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아무튼 저걸 또 큰 실사 크기, 2m 크기니까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육감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 여성의 의상이 너무 가슴이 많이 파였다. 피부가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다. 지금 귀가 빨간 건 이 여성이 뭔가 외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추웠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전트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비난 때문에 파리에서 도망치듯이 런던으로 가게 되고, 런던에 먼저 정착해 있었던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그를 도와서, 이 헨리 제임스가 그를 도와서 런던에 정착해서 그 후에 런던에서 활동하게 돼요. 이 정착하려던 그 정착을 막 모색하던 와중에 코널의 여름 풍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이고, 이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전트는 런던 정착에 성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세련됐네요. 그림이. 그죠? 막 여름에 창백한 저녁 빛이 밤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에 사전트의 친구의 그 딸들, 폴리와 몰리라는 8살, 10살 두 명의 딸들이 정원에 걸어놓은 중국식 등불에 막 불을 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1887년에 공개되었을 때 전 영국이 열광을 했고 테이트 갤러리가 이 그림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국 전원의 서정적인 풍경을 마법적일 정도로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없었거든요.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네요. 사진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림이죠. 그러니까 사진처럼 자세한 것 같지만 사진이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풍경 너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게 해서 사전트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아무튼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마담 X 초상, 이 작품이 그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주는 생채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너무 큰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버지니아 측에서도 이 그림을 인수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전트가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이 당시에 파리에서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비평을 받은 것은 이 버지니아라는 여성이 자신보다 2배나 나이가 많은 부자에게 시집온, 한마디로 당시에 프랑스 사교계가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질투, 선입견,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 그림에 투영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여성들이 이 유럽의 부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칠만 해도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은 뉴욕의 부자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원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지체 높은 가문의 남자와 그런 지체는 없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 부호의 딸이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칠은 끝까지 뭔가 영국이 유럽보다는 미국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식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많은 미국 여성들이 유럽에 시집을 온 것은 당시의 뉴욕의 부호들이 미국이라는 자신의 땅보다는 유럽을 자신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마담 X 초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버지니아가 이 그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트는 이 그림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나중에 사전트는 크게 성공을 해서 2명의 미국 대통령의 조상을 그릴 정도로 티어도어 루즈벨트와 루드로 윌슨의 조상을 그렸거든요. 성공한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림이 그려진 지 30년 후에 미술관 측은 당연히 초상이니까 이 모델의 이름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델의 이름, 만약 버지니아 아멜리 고트리면 고트레의 초상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사전트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에 자기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고생, 스캔들, 마음고생이 떠올랐죠. 이미 버지니아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전트는 그냥 마담 X의 초상이라고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작품의 제목이 아직까지 마담 X의 조상이다라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어쨌든 같은 예술이긴 한데 음악은 뉴욕의 자본이 유럽의 거장들을 초대해서 공연대에 세우고 또 미국의 미술가들은 오히려 이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어떤 오리지널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싶었던 그 오리지널의 공간들을 찾아서 오히려 파리, 런던으로 떠났던 게 그렇죠. 굉장히 극명한 대비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술하는 사람들이 같은 예술이지만 음악가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음악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뉴욕의 부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모자란 부분을 그림을 사면서 메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쇠라의 그랑자투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저 미술책에 나왔던 점묘법으로 그린 그러니까 점 빨강, 파랑, 노랑 또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원색을 많은 점으로 찍어서 이 팔레트에서 색을 혼합하지 않고 우리 눈에서 색의 혼합이 일어나게 하는 상당히 혁신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린 이 그림이 1886년 마지막 인상파 전시, 8번째 인상파 전시에 전시가 됐는데 동료 화가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20세기 초반에 2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미국에 팔리게 됩니다. 나중에 프랑스 정부가 40만 달러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림을 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시카고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말고도 예를 들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던가 뉴욕의 모마라던가 현대미술관 이런 그림들이 다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뉴욕의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뉴욕의 부호들이 유럽의 그림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인상파의 그림이 오히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인상파의 그림을 거래하던 화상 폴 듀랑 루엘이라는 인물이 미국으로 인상파의 그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듀랑 루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인상파의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들을 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네가 어떤 화가로서 비로소 경제적 안정을 얻은 것도 미국의 그림을 팔면서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미국으로 팔려나갔고 예를 들면 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도 미국인 부호가 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189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이제 마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고 그의 후배였던 생전에 마네와 친했던 모네가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못 팔. 예, 이거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보물이다. 이 그림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해서 1년이나 모금 운동을 해서 그 그림을 미국인 부호에게 되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올랭피아가 지금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그림도 사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팔렸지만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협회가 그림을 대사서 지금도 그 그림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간송이 있다면 프랑스에 모네가 있군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뉴욕의 부호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이 뛰어난 예술가를 키우지 못한다라는 점을 메이크업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뉴욕은 그 어떤 유럽의 도시에 못지않게 훌륭한 특히 인상파의
또는 피카소의 그림을 마티스의 그림을 많이 많이 갖고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렇군요. 뉴욕의 부호들이 그림을 경쟁적으로 사모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세계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 그러면 더러는 뭐 런던도 파리도 또 로마도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와 대등하게 어쩌면 그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뉴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초창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대부호들의 또 이 자본력으로 미술과 음악을 수입하고 또 그런 터전을 만들었던 그 기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살짝 뉴욕의 소개 정도로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뉴욕의 예술의 얘기는 2부에서 여러분 훨씬 더 재밌게 펼쳐지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뉴욕 얘기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사이를 특히 뉴욕을 재즈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뭔가 흥청망청하면서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재즈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이고 네. 그의 위대한 개츠비가 위대한 개츠비. 1925년에 발표되면서 네. 29살 때 쓴 거예요. 여기서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 미국인의 삶에는 이막이 없다. 그것은 어찌 보면 뉴요커들의 속성 같기도 해요. 어떤 빛나는 떠오르는 재능에게는 미친 듯이 열광하다가 트렌드가 바뀌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비정하고 외로운 그런 뉴욕의 속성을 보여준 화가가 이제 등장할 때가 네. 됐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뉴욕 그 자체입니다.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 호퍼의 그림은 특이한 게 도시의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전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편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사실 화가들 얘기도 있었고 음악가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뉴욕을 상징하는 오리지널 뉴욕의 예술가들 얘기는 조금 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음악가들은 이제 수입을 했고, 또 더러의 미술가들은 또 뉴욕을 떠나서 파리나 런던으로 갔고, 또 미술품들은 샀지만 아직까지 뉴욕 출신의 거장들, 예술가들은 출연 전인 것 같은데,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아마 뉴요커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출연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제 이어가 볼게요. 자, 교수님 2부 시작할까요? 네. 지금까지 19세기 말까지 뉴욕의 자본으로도 뛰어난 예술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거나 사오긴 했지만 그렇죠. 빚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20세기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세기 정도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뭔가 자국의 문화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네. 거죠. 최소한 한 반세기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최근 몇 년간 K-팝이 네. 갑자기 세계에서 큰 어떤 흐름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반세기 가까운 그렇죠. 투자, 계속적인 네. 우리 내부에서 경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 만들어낸 거잖아요. 뉴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존 프렌치 슬론이라는 화가를 최초의 뉴욕의 모습을 그린 화가로 꼽고 싶어요. 이 프렌치 슬론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좀 생소해요. 네,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뭐 이런 그 당시에 뭐 신문이나 잡지에 네. 사파도 그리고 예. 또 미술학교에서 그림도 가르치는 그렇군요. 인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지막 입세라는 오엘리의 소설을 보면, 당시에 가난한 화가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그런 가난한 동네가 아니지만 당시에 가난한 화가들이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잖아요.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베어먼 영감 같은 화가가 네. 존 프렌시스 론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인정받지 못했지만, 못하고 비주류고, 네. 예,
뭐 유럽의 프랑스의 영국의 뭐 이런 화가들에 비하면 한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보면 뭐가 느껴지나 하면 주로 20세기 초반의 뉴욕을 그렸는데 네. 아직까지 세계적인 도시, 대도시로 성장하기 전에 뭔가 소박한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네. 도시, 뉴욕. 소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화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존 프랜치스 슬론의 뉴욕 5번가 같은 피프스 애비뉴군요. 예, 작품을 보고 계신데 제법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전에 소박한 뉴욕입니다. 예. 그냥 뭐 예. 어떻게 보면 그 거리에 그냥 행상들도 좀 있고 거기서 거리 음식도 먹고 뭐 물건도 사고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예. 제가 좀 좋아하는 몇 장의 그림이 있는데 이 일요일 머리를 말리는 여자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뭐 그렇게 온수 같은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목욕을 한 주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191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처럼 씻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고 옥상에 와서 빨래를 널고 머리를 말리는 모습인데 진짜로 꾸밈 없는 당시의 소시민 뉴요커들의 모습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당시에 뭐 파리에서 피카소가 입체파를 또 뭐 마티스가 야수파를 그런 국제적인 화가들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예술계의 화풍을 리드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서민의 진실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까 그 그림만 봐도요. 저게 유럽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뉴욕 혹은 뉴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저 고층 빌딩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예, 스카이라인이 보이잖아요. 참 제가 김프로님 보면은 그림을 보는 눈을 좀 갖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정말 예리하게 보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 그림에서 배경까지는 잘 못 보시거든요. 근데 배경을 보면 분명히 여기는 유럽의 도시가 아닙니다. 유럽은 아니에요. 예. 미국스러운 빌딩들, 그리고 유럽의 여성들이 옥상에서 머리를 말린다 잘 안 어울리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모습이 뉴요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3번가와 6번가의 교차 지점이라는 그림에서도 이 소위 오피스 걸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지금 짧은 치마를 입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드러내는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모자를 쓴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때는 다 토요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불금이 아니라 불토일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거리로 놀러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손 막 잡고 이렇게 팔짱 끼고 까르르 웃으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면 사실 도시에서 약간 민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조금 용납해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 막 지금 상가로 구경도 가고 또 막 뛰어다니면서 젊은 여성들이 이럴 때 괜히 막 깔깔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뒤에 이제 신사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전철 도심의 전철이 이렇게 위를 지나가고 있고 막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고 이런 도시는 확실히 뉴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란한 국제적인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기 전에 인간의 정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평범한 여성들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도 재미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권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민들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슬론의 그림의 미덕입니다. 아마 계절적으로는 대체로 봄쯤이 아닐까? 약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뒤에 보니까 약간 코트, 트렌치 코트 같은 거 뭐 버버리라고 해요. 그런 거 입은 신사들도 있고 여성들을 보면 절대 겨울은 아니고 한여름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봄 같기도 하고 5월 같기도 한 하늘의 빛깔도 좀 그러고요. 그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왠지 1960년대, 70년대 서울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의 약간 박원서 선생님의 소설에 묘사된 서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슬론의 그림입니다. 이 토요일 밤의 외출이라는 그림에서 등장하는 식당을 보면 서민들이 좀 큰 맘 먹고 가는 식당 같아요. 여기 3명의
여성이 잘 차려입고 이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나이를 보면 나이가 제법 있는 여성들이니까 그러네요. 다들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하루하루가 바쁜 여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 크게 뭔가 큰 맘 먹고 약속을 해서 드디어 만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좋은 모자도 쓰고 그래서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웨이터를 외면하고 예, 있군요. 웨이터가 온 줄도 모르고 얘기를 웨이터가 하고 있는. 상당히 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슬론의 이 자기의 생활 반경에서 그린 그림들일 것이고 그 자기의 생활 반경에 있는 뉴욕의 서민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 울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사의 족적을 남긴 화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유럽과는 다른 미국인들의 그러네. 소박한 네. 꾸밈 없는 정서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때쯤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 봄비라는 그림인데 네. 예. 아마도 계절은 한 3월 말. 그렇군요. 이때 이 네. 비가 한번 거세게 오고 나면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면서 네. 더 이상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되는 블라우스만 입어도 되는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봄비가 제법 거세게 내려서 이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센트럴 파크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또 김프로님의 네, 또 센트럴 파크 같아요. 이 제가 왠지 제가 할 저기 이야기를 걸었던 것 같은 지금 느낌? 뒤에 배경을 보시면 네. 건물이 있잖아요. 자, 네. 일단 앞에 이 여성을 보면 네. 이렇게 치맛자락을 쥐고 이 모자를 이 우산을 쓰고 빨간 장화를 신고 지금 비와 함께 봄을 맞으러 네. 나온 듯한 여성의 모습인데 그 여성이 가는 지금 그 공원 멀리 이 마철루가 보이는 이 공원은 정말로 센트럴 파크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네. 이 공원의 사진과 슬론의 그림 속에 공원 장면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 벤치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형태. 네. 뉴욕에 좀 익숙하신 분들, 센트럴 파크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센트럴 파크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배경도 정말 너무 센트럴 파크와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론이야말로 1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그 미국의 모습, 뉴욕의 모습을 가장 꾸밈없이 그린 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림을 전업으로 그리지 못했고 그렇게 삽화나 또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그려야 했기 때문에 별명이 슬로우였답니다. 슬론. 네, 그래서 천천히 그림을 그릴 수밖에 네. 없는 화가였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이런 미국의 풍경을 꾸미지 않고 그린 화가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이제 19세기와 20세기의 그렇군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슬론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색창연한 큰 미술관에 이렇게 탁 전시되어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니죠. 그냥 우리 집에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중상류층의 어떤 거실에 걸어놔도 그냥 어울릴 만한 그런 편안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뒷골목의 작은 갤러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그림들입니다. 네. 이 미국은 그리고 20세기를 맞으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1932년 맨해튼 미드타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은 특히 뉴욕은 이 고층 빌딩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이 고층 빌딩은 모더니즘 건축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고층 빌딩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능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물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자본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 짓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도 뉴욕밖에 없었다. 굳이 말하면 캘리포니아, LA 정도를 들 수 있겠죠. LA나 시카고, 뉴욕 이렇게 들 비교할 수가 수가 없을 있을 것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단연 뉴욕이어서 그렇죠.
모더니즘 건축의 성지로 뉴욕은 부상합니다. 1890년에 이미 22층짜리 빌딩이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890년이면 우리나라 구한말을 생각하면 22층짜리 빌딩이 지어졌으니 우리나라 신사유람단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개화파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철로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1930년에 77층짜리 크라이슬러 빌딩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미드를 볼 때 이제 뉴욕의 장면을 쫙 부감 촬영으로 보여줄 때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네. 건물이잖아요. 예쁘죠. 예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상층부가 그 아르데코 형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건물 자체의 어떤 고층 건물이다라는 점, 기능성도 뛰어나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찌 보면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빌딩이 됐죠. 그리고 드디어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실 이 뉴욕을 가시는 분들이 꼭 올라가는 그런 전망대가 있는 있죠. 곳인데 102층이잖아요. 예, 381m 높이. 그때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놀라운 것은 1년 반 만에 지었습니다. 설마요? 네,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2년이 좀 못 되는. 예. 그렇게 기술과 노동이 집약될 수 있는 곳이 뉴욕이었다는 것이고, 이 건물은 43년 동안 세계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지키게 돼요. 시카고의 시어즈 타워가 110층짜리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지면서 세계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뉴욕은 발전했던 것이죠. 일단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그런 전화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군수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유럽의 국가들,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독일에 비견하는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뉴욕에 등장한 것이 바로 재즈라는 음악입니다. 음악이죠. 예. 가장 미국적인 음악. 재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뉴올리언즈의 흑인들, 그 흑인 노예들의 음악에서 발전한 것이 재즈인데, 라디오가 보급되었거든요. 라디오의 그렇군요. 보급이 재즈의 그 인기의 날개를 달아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행가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1, 2차 세계대전 사이를 특히 뉴욕을 재즈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뭔가 흥청망청하면서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재즈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이고 그의 위대한 개츠비가 1925년에 발표되면서 29살 때 쓴 거예요. 피츠제럴드가요? 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미국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고 최근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요. 이 위대한 개츠비의 무대도 뉴욕인데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죠. 그래, 롱아일랜드죠. 이 위대한 개츠비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눈에 띄는 것은 그레이트, 위대하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의 내용들을 많이 아실 텐데, 개츠비가 자신의 애인 데이지를 잃고 밀주 산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데이지가 결혼해서 사는 톰과 데이지의 집 옆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켜보죠. 화려한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다시 데이지를 얻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개츠비는 톰의 정부의 남편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그가 장례식을 할 때 이 톰과 데이지 부부는 여행을 떠나고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거의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 왜요? 왜 위대합니까? 이게 사실 위대하다는 말을 듣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전혀 위대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차버리고 부자 남자를 찾아간 애인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제3자의 총에 목숨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가 그 개츠비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왜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나 하면, 자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집념.
그것이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독일어권에서 유행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노란 조끼를 맞춰 입은 것처럼 네. 미국의 젊은이들은 개츠비의 실크 셔츠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재즈의 시대의 분위기를 피츠제럴드가 가장 잘 보여줬는데 그 사진만 봐도 굉장히 미남자잖아요. 정말 잘생겼네요. 네, 네. 그 부인인 젤다도 당시 남부 최고의 미녀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의 인기로 피츠제럴드 부부는 뉴욕 사교계의 총화가 되는데 흥청망청 돈을 쓰고 $100 지폐를 말아서 시가를 비웠다. 거긴 나오잖아요. 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날마다 파티에 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호텔의 그 분수에 뛰어들고 이런 식의 흥청망청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그 원고료 이상의 그 돈을 쓰면서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터지게 되죠. 대공황이 어떤 그런 경제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개츠비의 소설을 외면합니다. 개츠비의 소설 편당 $7,000이던 단편 소설 고료가 $400까지 한 해 반 만에 삽시간에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젤다는 망상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하게 되고 이 피츠제럴드가 몰던 차 앞으로 몸을 던질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젤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젤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피츠제럴드는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 대본을 쓰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비극적이군요. 예. 미국인의 삶에는 이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피츠제럴드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떠올랐지만 순식간에 영락에 빠져버린 그런 삶인데 피츠제럴드의 삶과 상당히 유사한 이막이 없는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작곡가 조지 거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거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거신은 러시아계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네. 제대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랩소디 인 블루라는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떤 경쾌한 미국인들의 그 성향 그리고 재즈라는 자연 발생적인 뭔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이 재즈라는 흑인 음악을 클래식에 도입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이 랩소디 인 블루도 큰 돈을 벌고 거시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음악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클래식을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던 모리스 라벨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해요. 그때 라벨이 거신을 거절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라벨의 이류가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인류의 거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에게 다 가서 물어봐도 거신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라고 다들 거절을 해요. 그래서 거신은 파리에서 머무르다가 돌아와서 파리의 아메리카인이라는 그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큰 인기를 얻다가 거신은 포기와 베스라는 자신이 포크 오페라라고 불렀던 흑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를 만드는데 이 1935년에 오페라는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피츠제럴드의 실패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공황으로 더 이상 어떤 삶의 여유가 없어진 미국인들은 거신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잊어버린 겁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한마디로 대중음악의 어떤 부침과도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시는 이 포기와 베스의 실패로 여기서 유명한 썸머타임이라는 그 재즈 넘버와 비슷한 이제 아리아가 나오는데 이 포기와 베스의 실패로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 음악을 작곡하면서 재기하려고 하지만 1937년에 뇌종양으로 39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피츠제럴드하고 이렇게 흡사하네요. 헐리우드 가서 대본 쓰다가 1940년에 44살의 나이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신과 피츠제럴드의 삶은 어찌 보면 정말 닮은 꼴이고
다시 한번 피츠제럴드의 이야기, 미국인의 삶에는 이막이 없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뉴요커들의 속성 같기도 해요. 어떤 빛나는 떠오르는 재능에게는 미친 듯이 열광하다가 트렌드가 바뀌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가혹할 정도로, 비정할 정도로 비정합니다, 정말. 잊어버리는 네. 그런 뉴요커의 속성을 네. 두 예술가의 짧은 삶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뉴욕에 3년 살면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가끔 저녁 자리에서 야, 뉴욕 살 때 어땠냐? 이런 친구들이 질문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서늘했고 비정했고 외로웠다. 그런데 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도시다.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비정하고 서늘하고 외로운데 왜 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한 도시가 뉴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뉴욕의 건물과 자본과 산업과 이런 것도 있지만 뉴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뉴욕 스타일의 문화와 예술과 예술가들이 있죠. 거신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서늘하고 비정하고 외로운 그런 뉴욕의 속성을 보여준 화가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 화가입니다. 1913년에 아모리쇼라는 큰 미술 전시회가 열려요. 이때 그 유럽의 고흐, 고갱, 모네, 르누아르, 드가 수많은 유럽 화가들의 작품들이 쭉 전시되면서 이제 미국 화가들도 뭘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뭘 그려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드워드 호퍼예요. 호퍼는 이제 뉴욕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던 사람인데, 이것도 사실 슬론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순수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자주 가서 파리라던가 또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서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봤고, 특히 좋아했던 화가가 렘브란트, 마네, 드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에 이제 특히 유행했던 피카소, 추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뭘 그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호퍼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몇 달이나 생각해봤지만 아무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계속 잡지 일러스트와 영화 포스터를 그리다가 마흔이 되어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마흔이 되어서야 그리겠다라고 찾아낸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뉴욕과 뉴요커입니다.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하고 비정하고 외로운 뉴요커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서 경제적인 곤궁은 전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혼자이지 않습니까? 거의 최초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토메시라는 작품은 자동 판매기만 있는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녹색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노란 모자를 썼습니다. 안에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1927년이니까 100년 전의 여성인데, 지금 저 의상은 우리가 벗겨서 그대로 입어도 될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두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고 한 손에는 장갑을 벗었죠. 왜 그녀가 한 손에 끼고 있는 장갑을 벗지 못하는가? 추위 때문일까? 일단 옆에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춥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뉴욕의 빌딩 안이 추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녀가 찾아온 오토맷은 상당히 큰 규모의 식당입니다. 그녀 뒤에 창이 보이죠? 창 뒤에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식당이라는 반사된 걸 테니까. 네. 그녀는 아마, 이 여성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밤에 이 오토맷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식당에도 이 여성이 기대했던 사람의 온기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마음의 한기 때문에 여성은 한쪽 손에 낀 장갑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잔을 든 손에만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까? 양쪽을 다 벗거나 다 끼고 있어야 자연스럽겠죠. 그렇지만 한쪽 손에 끼어져 있는 장갑, 이 여성이 벗지 못하는 장갑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의 한기가 너무나도
그녀를 춥고 외롭게 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리군요, 지금. 그렇죠. 마음이 시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뭐 실현을 했건 무엇을 했건 모르겠지만 이 뉴요커의 고독, 소통 부재, 모두가 거대한 용광로 같은 도시에서 모두가 혼자로만 존재하는 그 뉴요커의 모습을 호퍼가 그리겠다고 나이가 40이 넘어서야 결심한 겁니다. 그가 몇 달이나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 화가들의 화풍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나 유럽 화가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를 지나서 추상까지 갔는데 미국은 그런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역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퍼는 평생 뉴욕에서 살았던 화가이기 때문에 그의 환경을 그리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은 바로 이렇게 모두가 혼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뉴욕 영화관, 그야말로 뉴욕을 그린 그림인데 호퍼의 그림에는 밤, 호텔, 식당, 영화관,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근데 등장합니다. 혼자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뉴요커들이 다 즐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할 기회도 많죠. 이 뉴욕 영화관이라는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은 객석이 보이죠. 영화관이라는 곳은 비일상의 공간입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일상의 삭막함에 지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에서 자신의 일상을 벗어난 즐거움을 찾는 곳이잖아요. 약간 해방구 같은 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영화관도 직장이 되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면 이곳은 또 하나의 삭막한 일상일 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안내인인 것 같은 여성은 아마도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관객이 아니군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란색의 몰개성한 그런 의상을 입고 네. 있죠. 여성은 젊어요. 지금 금발머리도 공들여서 세트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는 샌들을 보면 나름 무언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나 그런 여성의 개성은 몰개성, 개성의 추구를 용납하지 않는 유니폼에 갇혀 있습니다. 저 신발은 본인 자체의 오리지널이고, 그렇겠죠. 이 외투, 이 유니폼은 이 사회가 강제한 무엇인가군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이 삭막함과 지루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의 일터이니까, 여성의 일터이니까 여성은 이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일을 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호퍼의 그림에는 일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방, 뉴욕 등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그려진 뉴욕은 지금 우리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뉴욕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호퍼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야경이라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네요.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레익스 뮤지엄에 그렇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민간 경비대가 16명의 민간 경비대가 이 프란시스 코크 베닝 대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막 모이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표정이라는 것을 호퍼는 자신의 그림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시의 밤은 사실 도시의 낮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리는 어떤 도시의 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림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 밤의 창문이라는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희가 슬론의 작품에서 이렇게 그 전차가 2층 철교 위를 달리는 장면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을 타고 가면서 퇴근하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이 호퍼의 그림에서 아마도 호퍼는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중일 겁니다. 퇴근하는 중에 바깥을 탁 봤는데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방은 주택의 2층에 있는 방이겠죠. 1층이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보이니까 이렇게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자기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굉장히 살풍경해요. 집이라는 가정, 집이 주는 안락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그러네요. 날것의 라디에이터가 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살풍경한 가정,
그림으로써 도시인의 소외, 도시인의 고독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호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그림은 고독이라기보다는 소통 부재를 그리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호퍼는 사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호퍼가 한 몇 가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의 방이라는 그림이 그런 호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방 다 뉴욕인데 이 밤의 창문에 비하면 뉴욕의 방이라는 작품은 아니 살풍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따뜻한 가정이, 안락한 가정이 가져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걸려 있고 네, 좀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어 보여요. 예, 좋은 소파, 좋은 테이블, 피아노도 있고 아마도 부부겠죠. 젊은 부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상류층의 그러니까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남편은 막 퇴근한 증권회사 직원이나 뭐 변호사이거나 그런 전문직일 겁니다. 네. 보시면은 양복과 조끼를 갖춰 입었잖아요.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이야기할 생각이 아예 없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월스트리트저널 이거 주식 시세표가 아닐까. 아내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반을 뚱뚱 눌러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고 부유한 뉴요커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을 약간의 긴장감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 장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퍼는 문을 그렸죠. 문이 캔버스 끝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벽을 부부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뉴욕 그 자체입니다.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호퍼의 대표작 나이트호크라고 네. 불리는데 예.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고 네. 또 많이 번역을 유명한 하는데 그림이죠. 네, 네. 저는 그냥 밤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마도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각인 것 같아요. 새벽 한 1시나 2시쯤 되어 보입니다. 호퍼의 그림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등장하죠. 4명이나 등장하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 4명 중에서 그나마 움직임이 좀 있는 사람은 이 간이식당의 요리사 겸 주인 한 명뿐이고 이 3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온 2명도 서로 전혀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고 이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이 식당을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식당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속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이 식당을 바라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호퍼의 그림은 특이한 게 도시의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소음입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네. 도시의 어떤 깡통이나 네. 종이 같은 쓰레기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까 듯한 커튼이 이렇게 네. 휘날리듯이. 도시의 그런 외로운 소음입니다. 그림은 굉장히 명료해요. 선으로 딱딱 구획져 지어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면 20년이나 영화 포스터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호퍼가. 영화 포스터나 상업 포스터를 40대 중반까지 그렸기 네. 때문에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간명함이 그림 속에 있죠.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장면들은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이 그림처럼 또렷하게 묘사할 수 없죠. 오히려 모든 것이 또렷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감정은 더욱더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호퍼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도시인들, 뉴요커들의 모습은 모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호퍼는 그러면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따스한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호퍼는 뼛속까지 뉴요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프 코드의 저녁이라는 작품을 보면 도시인들이 뭔가 원하는 이런 그 하우스, 단독 주택에 살고 있지만 두 부부의 얼굴은 아주 어둡죠. 이 여성의 표정을 보면 지금 이 부부는 한바탕 싸움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서로 사이에 놓여진 장벽이 차이가 너무 크고 균열이
그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됐어요. 가정이 해체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나 하면 남자가 어두운 얼굴로 개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자신의 주인인 남자의 부름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개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는 이 주인 부부의 길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 부부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가정은 완전히 깨졌다라는 이야기죠. 회복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표정과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뉴욕을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산다고 인간적인 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숲을 그린 걸 보면 숲이 뭔가 괴물이라도 나올 것 같이 어둡네요. 어두워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가 인간성이 회복된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의 곳은 자연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는 호퍼의 그림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곳이 자연이든 도시이든 간에 인간은 모두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호퍼가 뉴욕을 그리기 좋아했던 것은 본인이 그 뉴욕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뉴욕의 모든 어떤 그 풍경이 네.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이겠죠. 호퍼의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일 것 같은데, 예. 호퍼의 그림은 주유소, 기차,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본인이 여행을 좋아했어요. 네. 본인이 자동차로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네. 해요. 이 호텔방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있죠. 그 젊은 여성은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기의 짐을 막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구두도 갖다 놓고, 뭘 보고 있나 하면 철도 시각표를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몸이 보여주는 굴곡은 곧 그녀의 개성입니다. 그녀의 개성은 이 몰개성한 호텔방에 완전히 빨려들어 버렸어요. 이 호텔방은 터무니없이 밝지만 이 호텔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기차역이라던가 아니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 변에 있는 많은, 특히 미국의 많은 모텔들이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풍경이죠. 그 전형적인 풍경에 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던가 아름다움이라던가 희망 같은 것들은 모두 빨려 들어가 버렸고, 노란 쉐이드가 젖어 있는데 그 쉐이드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퍼의 그림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명확한 선들이 있죠. 이 명확한 선들은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약간의 생동감을 줍니다. 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 이 그림에서 조금 더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지금 그림의 선들이 모두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나 하면 그림의 오른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림 속의 여성만 왼편을 보고 있죠. 있네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흐름에 이 여성만 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55년이면 거의 호퍼가 1967년에 사망했으니까 만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도 세련된 여성이 등장합니다. 지금 머리가 완전히 센 걸 보니까 나이가 꽤 있지만 그러네요. 아직 날씬하고 붉은 원피스에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쓰고 머리를 모두 틀어 올렸습니다. 부유해 보여요. 네, 그리고 모피가 달린 코트를 입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외로워 보여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모든 흐름에 혼자 반하면서 여성은 창 바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텔인데 왜 이렇게 파리해 보여?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켜져 있는 조명이 형광등 조명입니다. 형광등 조명 밑에 모든 것들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란 조명 밑에서 그녀는 잘 보이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큰 창이 있지만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만 차 있어요. 그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호텔 로비, 여기서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소음이 들려요. 근데 그 소음은 구체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던가 이런 소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중의 버석거리는 소음입니다. 버석거리는 소음을 뒤로 하고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왠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언제까지나 오지 않을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여성도 자신이 기다리는 누군가가 결국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군요.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왠지
혼자 남겨진 저 여인의 모습이 경제적으로는 문제도 없고 또 대충 뭐 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나의 아이들은 어디 가 있지? 또 나의 남편은 나와 함께 있지 않네라는 어떤 그런 서늘함 같은 것들이 표정에 묻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인상, 서늘하고 세련되지만 고독한 그런 뉴욕의 매력을 가장 잘 포착한 그러네요. 화가가 예. 호퍼가 아닐까. 주로 호퍼의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 가시면 거의 4,000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그림을 그렸고 뉴욕에서 사망한 후에 자기의 작품을 대부분 이제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호퍼의 그림은 많은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팬이 많은데 호퍼의 팬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이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휘트니 미술관에서 2점의 호퍼 그림을 빌려서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나서 집무실이죠, 오벌 오피스가. 그리고 그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그 그림을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렸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무상으로 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뉴욕의 발전, 그 세계적인 도시가 된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던 시점, 그리고 뉴욕이 막 확대되는 시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 큰 돈이 뉴요커의 근본적인 외로움, 섬과 같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시점에 호퍼가 뉴욕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은 더 발전했죠. 네. 2차 대전의 승리로 그때까지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갖게 되고 유엔 본부가 뉴욕에 들어섰다라는 점이 당시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50년대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유엔 본부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지만 결국 유엔은 뉴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1950년대에 또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뭔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미술관들이 이제 문화도시로서 뉴욕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주죠. 그렇죠.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의 작품인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미국의 백만장자 컬렉터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패기 구겐하임의 아버지가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부호였는데 1912년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고 12살, 13살의 나이에 패기가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식구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사망해서 패기는 그런 어떤 외로움, 고독을 잊기 위해서 그림을 수집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집한 그림들이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들어오게 되고 또 카운터 컬처, 소호, 그리니치 빌리지 같은 곳들이 발전하면서 뉴욕은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그리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문화 도시로 부상하게 되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러시아계 이민자의 아들인 마크 로스코입니다. 로스코군요. 예, 로스코의 그림도 사실 호퍼의 그림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로스코의 그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한 색깔 위에 다른 색깔이 미묘하게 떠 있으면서 층위를 이루고 있는 그림인데 로스코도 본인의 그림을 추상화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복합적인 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미있는 건 로스코도 좋아했던 화가가 호퍼처럼 렘브란트였습니다. 네, 빛의 화가. 예,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그림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묘한 세계 층위를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로스코가 그린 것이 뉴욕의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그 뉴욕의 지하철 플랫폼에는 빛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개체로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서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점점 단순화하면서 이제 모든 형태가 사라지고 색깔만 남기게 된 것이 로스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코의 그림은 그게 생전에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비싸게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코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예.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로스코의 그림 중에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이 가지고 있는 이 시그램 벽화 빌딩 연작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왜 런던에 가 있게 됐나 하면 로스코가 1950년대에 이 시그램 빌딩 측으로부터 그림의 청탁을 받아요. 뉴욕의 유명한 그 주류 회사인 그렇죠. 시그램이 예. 뉴욕에 큰 빌딩을 세우고 이 1층에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그 레스토랑의 벽에 걸 그림을 그렇군요. 로스코에게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200만 주고 오. 받고 그 그림을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로스코는 자신이 이렇게 필생의 어떤 그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는 그림이 겨우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사람들의 배경으로 자리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술가들이 정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예리한 예민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렇죠. 영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같으면 어디에 걸리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로스코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했답니다. 결국은 그림을 완성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림을 무상으로 테이트 브리튼에 보내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런던에 가보지 않았는데 런던에는 뉴욕에는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인간의 감정이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결국은 1970년에 어떤 영광의 절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 중에는 그렇게 비극적인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장미셸 바스키아라던가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20대 초반에 순식간에 최고의 예술가 자리에 올랐고 뭐 카셀 도큐멘타라던가 이런데 초대 작가로 부상했다가 앤디 워홀과 작업을 했는데 그 앤디 워홀과의 공동 작업이 서로의 언저리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식의 혹평을 듣고 그 혹평의 충격으로 약물 중독에 빠져서 뉴욕의 자신의 그 로프트에서 1988년에 28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런 비극적인 천재 화가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빌리 홀리데이라던가 뭐 역시 또 그 재즈 가수죠. 그 나는 당신을 원하는 바보,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그런 정말 불멸의 재즈 넘버를 남겼지만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세 명의 남편에게 모두 갈취당하다가 상을 마감한 빌리 홀리데이도 그렇고 뉴욕의 예술가들 잭슨 폴록도 그렇고 뉴욕의 예술가들은 모두 급히 굉장히 빨리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다가 또 그 영광에서 순식간에 잊혀지고 그리고 그 잊혀졌다라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정말 화려한 연극 무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극 무대가 조명을 받을 때는 그 어디보다 밝게 빛나지만 조명이 꺼진 후에 무대는 가장 어두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곳은 그렇게 조명이 켜졌다가 조명이 꺼지고 난 후에 어찌 보면 쓸쓸한 한 무대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연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듯이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나 로마와는 확실하게 다른 뉴욕만이 가지고 있는 서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고 또 뉴욕을 가고 싶은 도시로 꼽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런던도 가보고 싶고 또 파리도 역시 어떤 여름밤에 파리의 그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나 뭐 이런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로마에 가서 정말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쩌면 전원근 교수님도 그런데 피부에 와닿으면서 뭔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어쩌면 뉴욕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좀 아쉽네요. 예, 뉴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 앤드 시티 이 뉴욕 편은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뉴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여백을 좀 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림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뉴욕 여행을 하시면서 이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작품들을 함께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뉴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만 우리 전원경 교수님과의 도시의 얘기 또 예술의 얘기는 계속 이어지죠? 예,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유럽으로 아니면 비엔나를 가면 어떨까 라는 비엔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예. 조금 있으면 신년음악회 또 할 그렇군요. 텐데 예. 음악의 도시라고 음악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음악의 수도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와 그렇군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곳이 비엔나라서 비엔나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도시는 제가 살아도 보고 많이 가본 도시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생경한 비엔나의 얘기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한 뉴욕의 얘기들이었습니다. 다음번 비엔나 여행 때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